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소개편을 맞아서 이렇게 컨셉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교욱 앵커가 브리핑에서 짚어줬는데요. 이렇게 종부세 강화 법안 20대 국회에서는 불발이 됐었는데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입법안으로 재발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이번에 좀 바뀐 부분이 있는지 내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종부세를 전면 조정하는 것은 작년 12월 16일 이른바 정부의 12.16 대책으로 정부가 공언했던 얘기입니다. 종부세 요율을 크게 올려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늘리자. 그로 인해서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끔 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기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마련이 됐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지난번 이 국회 20대 국회가 마지막 총선을 눈앞에 두고 서로 간에 여야가 일정과 의견을 맞추지 못해서 이 법안 자체가 심의조차 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대목을 이제 오늘 기획재정부, 정부가 앞장서서 이번에는 입법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특히 정부 입법으로 하게 되면서 연말에 예산 부수 법안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강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어쨌든 한쪽에서는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오히려 1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해 주자. 라고 얘기한 국회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을 만났던 이낙연 의원, 이분이 앞장서서 1주택자의 종부세를 낮춰주겠다. 그리고 통합당에서도 물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시 초심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종부세 1주택자건 2주택자건 예외 없이 종부세를 올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강력한 세금 인상 정책이 오는 것이 아니냐 해서 부동산 업계라든지 이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조금 얼어붙고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네, 말씀처럼 이번에 이제 1주택자에 한해서 좀 완화를 할지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런 법안들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 1주택자의 경우에는 보통 집을 한 채를 갖고 있다 이러면 실수요자다. 그래서 내가 실수요 목적으로 사는 경우에 세금을 많이 매기게 되면 견디기도 어렵고 조세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 은퇴한 사람의 경우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부동산을 한 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액의 세금을 내게 되면 부담이 된다. 이래서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1주택자는 좀 깎아주자. 좀 예외로 해주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21대 국회에 들어서 지금 벌써 이 통합당의 배현진 의원 또 태영호 의원 등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낮추는 이런 방안의 법안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1주택자를 감면을 해주지 않겠다 했을 경우에 여야 간에 좀 충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한 주택만 갖고 있는 사람의 부담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상당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예, 일단은 정부의 큰 구상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부담을 높이면 시장의 매물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게 되고 이게 공급을 좀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논리 구조를 따르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나름대로 논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과거를 회상해 볼 때 세금을 올렸을 때 과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중에 매물로 넣어놨느냐, 그래서 공급이 늘어났느냐라는 회상을 해볼 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세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을 매물로 내서 팔았을 경우에 양도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양도세가 최고 7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부담 이렇게 세금을 내나 저렇게 세금을 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측면은 지금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이것이 전가, 양도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자기가 전세나 그 임대를 주면서 거기다가 가격을 정가시킬 수가 있다. 또는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세금보다 더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매물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내성이라는 표현을 이때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책을 내놓으면 효과가 반짝 생겼다가 또 없어지고 이런 이 반복의 과정이 조금씩 짧아지고 있다. 그래서 내성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계셔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은 다른 일반 경제제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 결국 좌우하는 건데요.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고 주는 이 요인에는 심리적인 요인도 상당히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새 정부 출범해서 벌써 21번의 아주 대대적인 대책, 그리고 좀 중소 대책까지 포함하면 약 40몇 번의 이제 대책을 내놓았는데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그 시장에서 한 서너 달씩 가다가 다시 시장에 내성이 생겨서 다시 가격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을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이제 심리가 확산이 돼 있는 마당에 서로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이번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이런 시장의 판단, 그것이 오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효과가 좀 적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일각에서는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책을 자주 내지 말고 한 번 낼 때 아주 융단 폭격을 전면적 그리고 강도를 높여서 획기적으로 내는 정책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그런 지적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작년 이제 대출 규제 강화 이후에 전세값이 상승했고 또 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도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추가 대책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우선 이 갭 투자 문제는 좀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갭이라는 게 차이라는 얘기인데요. 예. 결국은 뭐와 뭐의 차이냐면 부동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임대를 줄 때 월세보다는 전세를 주는 것이 아주 보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했을 경우에 전세값이 9억이라면 현재 전세가 들어가 있는 집을 사게 되면 10억짜리 집을 1억만 주면 네.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갭 투자를 하면 10억짜리 집을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10채도 살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런 식으로 갭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제 저런 갭 투자 때문에 실제 자기의 수요를 넘어서서 아주 싼 가격으로 집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특히 최근에 지금 전세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매매 가격은 그대로 또는 좀 하락세를 보이는데 전세값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값과 주택 매매 가격의 가격 차이가 더 줄었습니다. 그러면 갭이 더 줄었기 때문에 그 갭만큼만 투자하면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종래에 그 갭이 1억이었다면 이제 5천만 원으로 줄어들면 네. 집을 한 채 살 것을 두 채 살 수도 있다. 네. 이런 면에서 저 갭 투자에 대한 관리 이것이 이번 부동산 이 안정화 대책에 상당히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어떤 대책이 내놓아질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제, 다음 주제는 마힌드라와 관련한 쌍용차와 마힌드라와 관련한 얘기인데 마힌드라가 이제 지배권을 포기할 수 있다, 사업 포기하겠다 자꾸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얘기 나눴을 때는 산업은행을 압박하려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다 공격적으로 지금 산업은행과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산업은행은 마힌드라 문제에 대해서 산업은행은 주주가 아닌데 이 쌍용차에 돈을 빌려주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마힌드라에서 지난번에 카엔카 회장이 와서 네. 우리가 마힌드라가 돈을 내놓을 테니까 산업은행도 좀 돈을 같이 내놔라. 같이 그 희생을 분담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밝힌 정책은 이 기업의 회생 책임은 근본적으로 주주에게 있다. 주주가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자구 노력을 본격적으로 할 때만이 채권자로서 은행도 좀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힌드라 측에서 지난 주말에 외신들과 또는 애뉴얼 미팅, 1년 회계를 분석하는 자리에서 더 이상 쌍용차의 그 경영권 장악에 관심이 없다. 지분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한국의 지원 조건, 그건 따르지 않겠다. 한국이 지원하려면 하고 우리는 기업체를 떠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상당히 강공한 정책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내년 3월까지 갚아야 할 대출금이 4천억 원에 육박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유동성 문제도 심각하고 정부에서는 이게 그대로 두자니 또 고용 문제도 발목을 잡히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외통수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쌍용차가 마힌드라에 인수된 후 잠깐 반짝하다가 그 후로 계속 새 모델도 이렇다 할 모델이 안 나오고 또 구조조정에도 실패하고 이러면서 무려 13분기째 계속 적자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태를 두면 현재 남아있는 자산을 총 가동할 경우에도 앞으로 7개월 정도 버티기가 힘듭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7개월 내에 어떤 성부수가 나와야 되는데 주주가 적극적으로 돈을 내놓지 않는 상태에서 은행들이 제3의 은행들이 돈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상태에서 나몰라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쌍용차에 우리나라 근로자가 무려 5천 명입니다. 그러면 쌍용차발 고용 대란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정부나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고민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쌍용차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완성차 업계나 자동차 업계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마비돼 있고 물류도 마비돼 있고 판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 20% 내지 30% 거의 세계 평균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회사도 잘 팔리지 않고 있어서 지금 기아차도 조업 중단을 하고 있고 네. 현대도 단축을 하고 이런 마당인데 쌍용차의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수년 동안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희망이 하나 있는 게 지금 그 내년에 전기차 응용 모델이 나온다. 그게 팔릴 수 있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 공급이 지금 포화 상태에서 안 팔리고 있다. 그런 면에서 쌍용차 하나만 볼 수 없고 전체 자동차 판도에서 봐야 되는데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도 자동차는 이미 특히 내연 연료를 사용하는 가솔린 또는 경유차는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쌍용차 문제뿐만 아니라 전 자동차 산업을 함께 아우르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